자, 오늘은 명제 증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번 시간에 명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배웠냐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라고 배웠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는 과정을 수학에서는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 증명하는 방법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일단 수학에서 증명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있냐면 첫 번째는 직접 증명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간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직접 증명법은 그 주어진 명제를 형태의 변화 없이 그냥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증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정말 간단한 예시로 예를 들어보면 x가 1이면 x제곱이 1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참 거짓을 한번 밝혀보면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실제로 x가 1일 때 뒤의 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을 실제로 대입해봤을 때 1의 제곱은 1이니까 간단하게 3이라는 게 증명이 가능하죠. 이처럼 나와 있는 명제를 특별한 변화 없이 그냥 해석해서 증명하는 방식을 직접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명제를 풀다 보면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명제들을 형태를 바꾸거나, 그러니까 증명하기 편한 형태로 바꾸거나 새로운 사실을 가정해서 증명하는 방식을 간접 증명법이라고 하고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류법이라는 증명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 간접 증명법에 초점을 맞춰서 좀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과 기류법을 각각 한 가지 예제를 좀 풀어보면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가장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흔하게 많이 등장하는 문제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써보겠습니다.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라는 명제를 한번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죠? 조건 명제가 있을 때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면서 각각을 부정해 주시게 되면 대우 명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뒤쪽이 이제 결론이 될 건데 그 결론을 가정으로 끌고 오시고 또 가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결론으로 바꿔주면서 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일단 n도 짝수이다의 부정은 짝수가 아니다인데 그러면 편하게 홀수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짝수이다 라는 것은 이제 부정해 주시게 되면 n제곱도 홀수이다. 자,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대우명제가 되겠고요. 대우명제와 본래 명제는 참 거짓의 여부가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우로 변형한 명제가 참이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원래 명제도 결론적으로 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우 명제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이 홀수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n은 2k-1이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뒤쪽에 k는 자연수이다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지는 수이기 때문에 k가 1이면 대입하셨을 때 n은 1이 될 거고 k가 2면 대입하셨을 때 n은 3이 되고요. k가 3이면 n은 5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홀수가 n을 통해서 정의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 n이 홀수일 때 과연 n제곱도 홀수일까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거니까 n제곱을 바로 식으로 써보시는 겁니다.
자, n제곱은 2k-1의 제곱이 될 거고요. 전개하시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될 건데 우리의 의도는 이 계산한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확인하시고 싶은 거니까 의도에 맞게 2로 묶어서 변형하시면 2 곱하기 2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의 꼴로 변형이 될 거고 k가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k가 자연수면 밑줄 친 식의 계산된 값은 k가 1일 때는 0이 될 거고요. 그 이외에는 모두 양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0에다 1을 곱하면 0일 거고 2에다가 양수를 곱하면 짝수일 거니까 결국 이 식은 0 더하기 1이나 짝수 더하기 1의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럼 0에다 1 더하든 짝수에다 1을 더하든 모두 홀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n이 홀수일 때 n제곱이 홀수라는 사실을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우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걸 증명을 했으니까요. 원래 명제도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증명 방법을 이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기류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기류법은 처음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류법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몇 가지 명제를 좀 써보겠습니다. 1은 자연수이다 라는 명제를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명제이기 때문에 참고짓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명제는 참이죠. 그 상태에서 이 명제를 한번 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명제를 부정하시는 방법은 조건을 부정하시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끝에 아니다라는 말을 붙여주시면 되고 1은 자연수가 아니다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럼 이때 원래 명제를 부정해서 만들어진 명제의 참거짓을 따져보시면 이 명제는 거짓이라는 걸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1은 실제로 자연수니까요. 하나 더씩 적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 더하기 3은 7이라는 식의 형태인 명제를 한번 적어볼 거고요. 얘도 금방 거짓이라는 것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2 더하기 3은 5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럼 역시나 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더하기 3은 7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셨을 때는 어때요? 이 명제는 이제 참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2 더하기 3은 7이 아니니까요. 자, 이 두 가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참인 명제가 있을 때 그 참인 명제를 부정해 주시게 되면 거짓이 되고요. 부정인 어떤 명제가 이렇게 거짓일 때요. 거짓인 명제가 있을 때는요. 부정해 주시게 되면 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은 반드시 참, 거짓이 서로 반대가 되게 돼 있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활용해서 어떤 증명법이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P라고 불리는 명제가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P라고 불리는 명제가 참이라는 걸 너무나 증명하고 싶습니다. P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그 P라는 명제가 직접 증명하기에 너무 까다롭다는 거죠. 증명하려고 봤더니 논리적으로 해석도 어렵고 증명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건 이 P라는 명제를 부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명제를 부정한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거를 열심히 증명을 해보시는 거예요. 원래 명제를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그 녀석의 부정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겠죠. 명제에 따라서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명제의 부정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을 해내신다면 자연스럽게 원래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은 참, 거짓이 반대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증명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게 기류법이고요. 기류법은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 명제를 부정했을 때 거짓이 된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을 기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역시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루트 2가요. 무리수이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류법을 이용하실 때 증명을 하시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무조건 나와 있는 명제를 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만 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을 한번 해보자면 루트 2가 무리수이다라는 것의 부정은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되실 텐데 그거를 유리수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부정을 한 명제가 만들어지고요. 우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정을 해준 명제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얘가 거짓이라는 것만 밝혀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원래 명제는 참이 될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거짓이라고 증명을 할 거냐, 좀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지금 미로 안에서 미로를 탈출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로에는 되게 다양한 길이 있잖아요. 그 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걸어가게 될 건데 본인이 지금 선택한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속 걸어가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 잘못됐다면 분명히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본인이 막다른 길에 도달하셨을 때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됐구나 하고 출발지로 돌아가서 새로운 경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루트 2가 유리수이다라는 게 거짓이라는 걸 보이고 싶으시면요. 루트 2가 유리수이다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내용을 전개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개해 보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막히는 부분이, 논리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등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수학에서는 모순이라고 부르고요. 그 모순이 발생하는 순간 전제로 했던 루트 2가 유리수이다라는 내용은 거짓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도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루트 2가 유리수이다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내용을 전개해 볼게요. 루트 2가 유리수니까 루트 2를 n분의 n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이때 n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몇몇 학생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유리수에 대해서 정의할 때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라고 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굳이 자연수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루트 2가 확실하게 양수죠. 양의 제곱근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정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연수분의 자연수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유리수는 약분해서 기하분수꼴로 나타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n과 n이 서로소라는 것은 지금 이 분수가 기하분수라는 걸 표현을 한 겁니다. 되셨죠? 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계속 걸어가 볼게요. 양변에 m을 곱하겠습니다. m을 곱하시면은 루트 2m은 n과 같다라고 식을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이때 양변을 제곱하셔도 상관없겠죠. 제곱하시면 2m 제곱은 n 제곱과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n 제곱에 주목을 해볼 건데요. 지금 n 제곱은 자연수를 제곱한 숫자에다 2를 곱했으니까 명확하게 짝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써볼게요. n 제곱이 짝수이다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멈춰놓은 상태에서 다시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했던 내용으로 좀 가보도록 하면요. 여러분 지금 이 네모 박스에 친 명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까 우리 대우를 이용해서 참이라는 걸 증명을 했죠. 수학에서는 이미 참으로 밝혀진 명제는 다른 새로운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근거로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가 얘가 참이라는 걸 증명을 했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n제곱이 짝수라는 게 밝혀진 시점에서 n제곱이 짝수이므로 n도 짝수라고 말해도 전혀 무리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n도 짝수다. 그럼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해보면 n이 짝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n을 2k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k는 역시나 자연수. 그 상태에서 n을 2k라고 정의했으므로 2k를 이 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요. 2m제곱은 4k제곱과 같다라는 식 만드실 수 있을 거고 양변 2로 약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역시나 m제곱을 관찰했을 때 m제곱이 지금 자연수 곱하기 2가 됐으므로 m제곱이 짝수가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m제곱이 역시나 짝수이므로 m도 짝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눈치채지 못하셨을 건데요. 우리는 이제 막다른 길에 도달했습니다. 모순이 발생했거든요. 어떤 모순이 발생했냐면 우리가 처음 루트 2라는 숫자를 가정할 때 n과 n을
서로소인 자연수다라고 가정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는 논리를 쭉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 n이 짝수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요. 역시나 또 논리를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 m도 짝수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m과 n이 짝수라는 건 적어도 둘 다 2의 배수라는 뜻이고 공약수로 2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니까 둘이 서로소라는 사실에 유래되죠. 그럼 말에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서로소라고 하고 시작했는데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이걸 수학에서는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m과 n이 서로소라는 가정에 위배되도록 이렇게 모순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루트가 유리수이다라고 시작했던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어떤 명제의 부정이 거짓임이 밝혀졌으므로 원래 명제는 참이 될 거라서요. 마무리는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는 게 바로 비율법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실제 시험 문제는 빈칸 채우기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오는 문제도 교과서나 문제집 그리고 선생님이 주시는 프린트에서 나오는 명제들이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거창하거나 심오한 내용을 증명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걸 몇 번 반복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절대부등식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부등식의 종류를 아셔야 되는데요. 부등식의 종류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조건부등식, 다른 하나는 절대부등식입니다. 자, 둘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조건부등식은 특정 x값의 범위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조건부등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를 좀 보여드리면 x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 x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1차 부등식이라고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셨던 부등식들이 바로 조건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정 범위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 그럼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x는 실수. 자, 나와 있는 부등식처럼 절대부등식은 주어진 x값에 대해서 어떤 x값을 대입하든 항상 성립하는 거. 실수는 제곱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어떤 x값을 대입하든 항상 성립하죠. 이와 같이 어떤 x값을 대입하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이상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단어는 명제 단원이잖아요. 그리고 명제 중에서도 증명을 배우고 있는데 왜 갑자기 부등식이 등장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왜냐면 부등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조건부등식과 절대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조건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이 식을 풀어서 각각의 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죠. 그러니까 풀이의 대상입니다. 풀이라는 게 목표라면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 입장에서 절대부등식 문제를 냈다라고 생각했을 때 x값을 물어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모든 x값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어떻게 x값을 물어볼 수 있습니까? x값을 물어볼 수 없겠죠. 그래서 절대부등식 관련해서는 결국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 이 식이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알려주고요, 얘가 실제로 절대부등식임을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이 증명단원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절대부등식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거는 문제에서 절대부등식이 나오면 아, 증명을 하라는 문제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스타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제곱 더하기 4ab 더하기 5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A, B는 실수. 자, 문제에서 이 식이 A, B에 대한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증명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셔야 되냐?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간단합니다.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가장 많이 증명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 수준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를 이용해서 대체 얘가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싶으실 건데요. 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 절대부등식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완전제곱식을 만들려고 항상 시도를 하세요. 완전제곱식.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4ab 더하기 5b제곱. 우리는 지금 이 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완전제곱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a제곱 더하기 4ab까지 쓰시고 5b제곱을 4b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끊어서 써줍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 앞에 쪽에 있는 이 세 개의 항은 완전제곱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a 더하기 2b의 전체 제곱이라고 쓰실 수 있을 거고 더하기 b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써주셨을 때 우리가 시작하기를 a, b를 실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a, b가 실수면 이 a도 실수일 거고 b에다가 2를 곱한 것도 실수일 거니까 실수랑 실수를 더한 값은 어쨌든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실수의 제곱이 될 거고 역시나 b는 그 자체로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실수의 제곱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쨌든 이 값은 얼마인지 몰라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값을 더해주게 되면 0과 0을 더하는 상황에서는 0이 될 거고 둘 중 적어도 하나라도 양수가 있다면 그 값은 반드시 양수가 된다. 따라서 이 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음이 증명이 된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절대부등식의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부적으로 다양한 좀 절대부등식이 등장할 수 있어서요. 그거는 유형 문제를 나중에 풀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배울 마지막 내용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지금 절대부등식을 배우고 있는데 절대부등식에서 조금 특별한 두 개의 부등식이 있습니다. 산술기하평균이랑 호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불리는 좀 특별한 부등식들인데요. 그 절대부등식들은 어떤 특별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어서요. 이 단원이 끝나고 나서도 다양한 고등수학 단원들에서 공식처럼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두 절대부등식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산술기하평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확한 이름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불리는 절대부등식입니다.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산술평균, 산술기하평균이라고 불리는 이 부등식은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단 a와 b는 모두 양수다. 자, 이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불리는 절대부등식이고요. 둘 다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 절대부등식을 활용하시는 것과 이 산술기하평균이라는 이름은 사실 중요하진 않긴 한데요. 왜 산술평균이라고 부르고 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지 그 공식의 이름의 유래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평균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이 시험을 봤는데 수학 점수가 A만큼 나왔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점 나왔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국어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B점만큼 나왔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때 수학과 국어의 평균을 구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식을 세우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시험 보시면 항상 평균 구하시니까 이처럼 어떤 숫자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어떤 숫자들을 더한 다음에 그 숫자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좌변에 써져 있는 지금 이 식이 바로
산술평균이 됩니다. 그 다음 평균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거든요. 도형에서도 평균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를 상상해 보도록 할게요. 그 직사각형의 세로와 가로의 길이를 각각 AB라고 한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AB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이 직사각형과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이렇게 만드셨을 때 너무 크네요. 정사각형 이렇게 만드셨을 때 얘도 넓이가 AB겠죠? 이때 제가 만약에 이 만들어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AB의 제곱근인 루트 AB를 답변하실 겁니다. 그럼 이처럼 지금 이 루트 AB가 바로 기하평균이 되거든요. 그럼 기하평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깊게 들어가실 필요 없고요. 도형에서 사용하는 평균의 개념이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측에 보이시면 루트 AB라고 써져 있는 식 보이시죠? 이걸 바로 기하평균이라고 부른다. 그럼 얘가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결국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보셨을 때 AB가 둘 다 양수라면 무조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된다. 이게 바로 산술기하평균이라고 불리는 절대부등식입니다. 그럼 당연히 절대부등식 나왔으니까 증명하셔야겠죠.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식을 증명한다는 것은 우변에 있는 식을 넘기셔서요. 루트 AB를 넘기시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이 식과 이 식은 지금 동일한 식이죠. 그럼 저는 이 두 번째 만들어진 식, 이 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부등식은 다 어떻게 증명한다? 대부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완전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2로 통분해 보겠습니다. 자, 통분하시면 A 플러스 B가 될 거고 통분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 루트 AB 되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끼워주도록 할게요. 의도에 맞춰서. 그 상태에서 이 식을 지금 바라보시면 이 A는요. 루트 A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셔도 무방하겠죠. 마찬가지로 B는 루트 B의 제곱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루트 A 빼기 루트 B도 루트 안이 양수기 때문에 실수와 실수를 계산한 거라서 지금 여기가 어쨌든 실수가 될 거다. 그럼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걸 2로 나눴으니까 결국 이 계산 결과는 0보다 0이랑 같거나 혹은 클 거다. 이렇게 증명이 되신 거고요. 그럼 이 식이 증명됐다는 것은 결국 이 식도 참이라는 뜻이어서 산술기하평균이 성립한다는 게 증명이 된 거고요. 이때 중요한 거 하나 강조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 산술기하평균에서는요. 둘이 같아질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같아지는 순간 이걸 등호가 성립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둘이 언제 같아지느냐, 언제 등호가 성립하느냐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쪽에다 좀 써보면요. 등호 성립 조건은 산술기하평균을 쓴 두 양수, 여기서 A랑 B겠죠? 그 두 양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문제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그럼 이게 성립하는지는 대입해 보시면 여기 A 대신에 B를 대입해 보시면 금방 0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술기하평균에 대한 증명은 끝났고요. 그 증명보다 사실은 얘는 활용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쓰이느냐, 어떻게 쓸 거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산술기하평균이라고 불리는 절대부등식의 쓰임새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앞서서 산술기하평균의 원래 부등식은 이렇게 생겼지만요. 실제로 활용하실 때는 저 상태에서 활용하지 않고요. 양변에 2를 곱합니다. 양변에 2를 곱하시면은 A 더하기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지금부터는 좌변을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양수의 합이라고 항상 생각하세요. 자, 좌변은 무조건 양수의 합입니다. 그 다음 우변의 루트 안은 양수의 곱이죠. 그래서 절대 이거를 문자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문자로 외우시면
문제마다 각각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너무 다양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적용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좌변은 양수의 합, 우변은 양수의 곱으로 생각하셔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워주세요. 양수의 합은 양수의 곱에 루트를 씌운 다음 2배 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의 합은 양수의 곱에 루트를 씌운 다음 2배를 한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쓰이는지 예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일단 A랑 B가 모두 양수래요. A랑 B가 모두 양수고요. A, B는 6이라고 합니다. 이때 2A 더하기 3B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 이 식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 일단 A, B가 양수라고 했죠? 그럼 얘가 뭘로 보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양수로 보이거든요. 그 다음 3B는 뭘로 보이시나요? 양수로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식은 어쨌든 양수와 양수의 합인 겁니다. 그럼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문제에서 나와 있는 변수가 양수라는 거 나오고 최소값 최대값 물어보면 산술기하 평균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해 보겠습니다. 좌변에는 양수의 합을 써주셔야 되니까요. 지금 두 양수가 2a랑 3b죠. 그럼 2a 더하기 3b를 써주시고 그 다음 제가 말로 되뇌이면서 외우시랬죠? 두 양수의 합은 두 양수의 곱에 루트를 씌운 다음 2배를 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로 외우셔야지 정확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진 식을 이제 한번 풀어보면요. 2a 더하기 3b는 그대로 두시고요. 지금 보면 얘가 6ab죠. 근데 ab가 지금 문제에서 6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루트 안은 36이 될 거고요. 루트 36은 6인데 2를 곱했으니까 1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났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녀석의 최소값이었는데 2a 더하기 3b가 1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12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정리하는 산술기하 평균의 첫 번째 용도. 두 양수의 곱이 나왔을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곱이 나왔을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용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거 있죠. 산술기하 평균에선 결국 등호가 성립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결국 얘네 둘이 같아지는 그 순간에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최소값을 가질 때 A값과 B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고 했습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쓴 두 양수가 서로 같아질 때, 얘네 둘이 같아질 때 등호가 성립하거든요. 그럼 똑같은 숫자를 더해서 12가 나오면 얘는 6이고 얘도 6이어야겠죠. 그러면 A 값은 3이 되고 B 값은 2가 될 거다라는 것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 A가 3이고 B가 2일 때 최소값 12를 갖는다.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활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쪽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의 두 번째 예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번에는 A랑 B가 둘 다 양수고요. 2a 더하기 4a 더하기 b가 8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a, b의 최대값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지금 보시면 양수와 양수의 합이 주어졌죠? 그 상태에서 두 양수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실제 적용해 보시면 좌변에는 항상 양수와 양수의 합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양수와 양수의 합은 다시 말로 되뇌이면서 두 양수의 곱에 루트를 씌운 다음 2배를 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 완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4a 더하기 b의 값이 나와 있죠? 그럼 대입해 주시게 되면 여기는 8이 되겠고, 양변 약분해 주시게 되면 여기는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좌변도 양수고 우변도 양수면 부등식의 성질 중에 비교 대상이 모두 양수일 때는 제곱해도 부등호가 바뀌지 않거든요. 따라서 제곱하시면 16보다 작거나 같다 4ab가, 역시나
4로 약분해 주시게 되면 결국 A, B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만들어지실 거고 A, B의 최대값은 얼마다? 최대값은 4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네요. 자, 마무리. 역시나 최대값을 가질 때 이제 A값과 B값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쓴 두 양수가 서로 같을 때 무조건 최대 최소 갖는댔죠. 등호 성립한댔죠. 그럼 똑같은 숫자 더해서 8 나오려면 4 더하기 4를 해야 8이 되니까요. 4A가 4가 되려면 A는 1이고 B는 4다. A가 1이고 B가 4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산술기하 평균의 용도. 합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양수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두 번째 용도입니다. 자, 세 번째 용도 보여드리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상 용어는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예제는 A가 양수라고 하고요. A 더하기 A분의 9에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조금 당황스러운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합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반드시 곱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곱이 주어져 있지 않죠. 그 이유가 왜 그런지 한번 실제 식을 세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A가 양수고요. 양수분의 9 해도 양수겠죠. 그러면 역시나 식 세웁니다. 말로 하시면서 두 양수의 합은 두 양수의 곱에 루트 씌운 다음 2배 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이 두 양수가 서로 약분되는 관계라서요. A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곱이 얼마인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루트 안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 루트 9는 3이 될 테니까요. 결국 A 더하기 A분의 9는 3 곱하기 2 하셔서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 이 산술기하 평균의 세 번째 용도 역수꼴 혹은 곱해서 약분되는 꼴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이 산술기하 평균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산술기하 평균의 기본적인 활용도를 말씀드렸고요. 포인트는 문제에서 양수가 주어졌을 때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거나 양수의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산술기하 평균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보여드리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절대부등식의 일종이고요. 얘도 미리 말씀드리면 결국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데 활용될 수 있거든요. 실제 식을 좀 보여드리면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딱 봐도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이 식은 산술기하 평균과는 다르게 나와 있는 문자들이 실수이면 항상 성립을 하고요. 일단 어쨌든 절대부등식이니까 실제 성립하는지를 증명하고 그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자, 증명할 때는 역시나 우변을 넘겨서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증명하는 방식 똑같습니다. 전개하셔서 결국은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시도하셔야 되는데요. 전개하시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빼기 a제곱 x제곱에 더하기 2abxy 더하기 b제곱 y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 상태에서 뺄 수 있는 거 보시면 여기 지금 a제곱 x제곱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도 사라지고요. 그런데 남아있는 항들을 잘 조합하시면 여기 지금 3개의 항이 남았죠. 이 남아있는 항 3개를 잘 조합하시면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냐면 ay 빼기 bx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실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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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니까 실수끼리 곱해도 실수, 실수끼리 곱해도 실수, 실수에서 실수 빼면 실수. 따라서 얘는 어쨌든 실수다. 그리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함을 증명이 된 겁니다. 자, 얘도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간혹가다 등호가 성립하는 시점을 물어보기도 해서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좀 말씀드리면,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랑 0이 같아지면 되니까 말 그대로 얘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ay 빼기 bx가 0이 되면 된다. 근데 이거는 문제집마다 등호 성립 조건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서요. 좀 몇 개 적어드리면, 둘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또 양변을 나눠서 x분의 a랑 y분의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포인트는 분수꼴로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둘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지금 항이 2개짜리도 있지만 지금 얘도 복잡한데 항이 3개짜리도 있거든요. 그걸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생긴 식이 바로 코시-슈바르츠 항 3개짜리고요. 이 식도 항상 성립하니까 실제 문제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이 식에 대한 증명은 지금 방송 보는 분들이 똑같이 넘겨서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성립한다는 걸 쉽게 증명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상 이 증명은 방송 보는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실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활용되는 예제 2개 보여드리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A랑 B랑 X, Y가 모두 실수고요. 5X 더하기 12Y가 13이라고 할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 나와 있는 변수가 실수라고 나와 있는 순간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수가 없겠죠. 산술기하 평균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실수라는 조건 나오면 일단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처음 적용하실 때 어려워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처음 쓸 때 어떻게 써야 될지 갈피를 못 잡거든요. 그래서 살짝 요령, 방향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문제에 적용되진 않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이 제가 말씀드린 요령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 문제 푸실 때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 쓰시고 익숙해지시면은 더 어려운 문제들도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 각각의 자리에다 명칭을 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리는 1차식이 들어가는 자리라고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자리는 문자를 제곱한 게 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할게요. 정확히는 문자 제곱의 합. 그 다음 이 자리는 개수를 제곱한 게 들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미리 좀 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야 된다. 그럼 무조건 가로를 3개 만드세요. 가로 3개 만들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틀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나와 있는 애들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5x 더하기 12y 1차식이죠. 그럼 1차식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문자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문자 제곱 자리에 넣어줍니다. 마지막 한 자리가 남게 되는데 그 자리는 개수를 제곱한 게 들어가는 자리랬죠? 그래서 여기는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을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럼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은요 13의 제곱 169가 되죠. 그래서 169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 5x 더하기 12y는 13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13을 집어넣으면 역시나 169가 되겠죠. 그럼 약분하셔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실 수 있겠고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역시나 이쪽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요 역시나 모두 실수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고요 4x 더하기 3y의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산술기하 평균은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쓰실 때는 항상 준비 과정 가로를 3개 만들어서 기본적인 시계틀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문자 제곱이죠. 문자 제곱 자리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4x 더하기 3y 1차식이죠. 1차식 자리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맨 앞은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는 자리니까 4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25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나왔으니까 곱하기 4가 되겠고요. 그게 4x 더하기 3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 숫자는 100이죠. 그럼 이 나와 있는 부등식 처음에 못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4x 더하기 3y를 x라고 두면 x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 푸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 부등식 풀 때 우리 x가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풀어주시면 4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 최대는 마이너스 10이 최소값, 10이 최대값 이런 식으로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